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으로 출범하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가 배송된다는 문자를 보낸 뒤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수천만 원을 빼돌리는 같은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창원경찰들이 해고된 지 2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민간기업의 창원경찰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참여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였습니다. 의결 정적수 151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졸속 탄핵 규탄,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남용조차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조속히 물러나십시오. 표결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데 그 전에 헌재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부결되거나 회기를 넘겨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조속히 포괄적 대북 전략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두 정상은 오전 8시 25분부터 32분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장 관심사였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고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및 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영내 평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통화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입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기 위한 경남, 부산, 울산,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출범시키겠다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천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800만, 지역 내 총생산 276조 원, 수도권의 약 3분의 1 규모인 경남과 부산, 울산, 동남권이 뭉칩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이 살 길을 찾는다는 큰 그림입니다. 현재의 세 자치단체를 유지하며 광역특별연합, 지방정부를 꾸리자는 겁니다. 예산과 집행권이 부여된 기관을 세우고 교통, 관광, 재난, 산업, 의료, 기후위기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집행기관 견제는 3개 시도 의원들로 구성되는 광역특별연합의회가 맡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특별연합의 교섭력은 지금보다 몇 배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의 사무를 공동의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더 강력한 협력과 연계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동남권 특별연합은 이르면 내년 1월에 가동됩니다. 특별연합의 헌법격인 규약은 오는 8월에 제정하고 10월에는 시도와 의회가 의결한 뒤 내년 1월 정부 승인이 나는 동시에 광역특별연합을 출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은 일정에 맞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도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합 출범의 핵심인 세계 시도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광역의회가 맡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각 지역이 가진 산업과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은 특별연합이 출범하기 전 세계 시도를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전철과 철도 건설을 진척시키고 가덕도 신공항과 신항 건설에도 공동 대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영수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추가 공급안을 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83만 호 이상입니다. 또 공공부문 주도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엔 관련 규제도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83만 가구로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먼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30만 6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주가 개발을 제한하면 LH 등 공공부문이 부지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임대주택 비율은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사업 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LH 등이 주민 동의를 거쳐 직접 정비 사업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됩니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 물량의 70에서 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청약제도도 소폭 개편해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은 30%로 늘리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신규 택지와 관련해선 구체적 입지가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 인근과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26만 3천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신규 공공택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오늘로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창원 5명, 밀양 2명, 거제 1명 등 모두 8명으로 지난해 2월 경남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1년여 만에 누적 확진자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창원의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전파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밀양은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입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은 현재 정책이지만 3, 4월쯤 4차 유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네,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부는 또 집단 면역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 국내 항체 보유율은 해외보다 크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체기를 맞았지만 올봄 4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돼 3, 4월에 유행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유행 확산세가 어느 정도일진 모르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한 역학조사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참여 하에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 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백신 최소 270만 회분이 올 상반기까지 국내로 들어올 전망입니다. 코백스가 오늘 처음 발표한 백신 배분 잠정 계획을 보면 한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9만 6천 회분, 화이자 백신은 11만 7천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북한도 약 200만 회분을 공급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5,284명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항체 양성자는 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의 항체 보유율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가 잘 유지된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또 기존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항체 양성자가 나왔다며 이는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장년층에게 의료기기가 배송된다는 문자를 보내서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한 피해자는 아들 전세자금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뺏겼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종이 가방을 든 60대 남성이 승강기에서 내립니다. 가방에 든 돈 뭉치를 꺼내 처음 만난 여성에게 건넵니다. 건넨 돈은 10년 동안 공공근로를 하며 모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계좌가 도용됐으니 돈을 찾아오면 안전하게 입금해주겠다는 범인들의 말을 믿은 겁니다. 내가 그 귀신에 홀린 밑에 내려가시면은 와가 있을 기라고 돈 갖고 내려가시소 이러더라고. 발단은 의료기기 배송 문자였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79만 원짜리 의료기기가 배송된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더니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신고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전화가 온 것은 경찰청과 금감원을 사칭한 범인. 나머지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지키는 대로 돈을 건넨 겁니다. 같은 시각 김해에 사는 60대 여성도 똑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기다 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신청하지 않았는데 아마 의자가 그렇게 이제 배송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수법에 당해 5천만 원을 찾아 현금 전달 책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전세 자금이었습니다. 아들 전세, 갈 수 없는 집, 오래된 집이라도 다음 분기까지 해주라고. 피해를 입은 대상은 주로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모르는 의료기기 같은 물품 배송이 되었다고 하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절대 문자 메시지에 링크된 전화로 바로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공공기관이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균입니다. 거제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해고돼 투쟁을 이어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이 청원경찰들은 부당하게 해고됐고 대우조선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민간기업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웰리브 소속 청원경찰 26명이 해고된 것은 지난 2019년 4월. 이들은 웰리브가 경비 사업을 철수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청원경찰에 대한 대우조선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원경찰과 웰리브의 근로계약이 우선이라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중노위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들 청원경찰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은 청원경찰법이 사용자의 노동자 직접 고용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계약한 웰리브는 일부 감독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실질적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 결재한 대우조선과 묵시적 계약 관계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서 사용하라고 돼 있다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산 업체로 국가 중요시설 역할을 하는 대우조선이 청원경찰을 고용할 때 경찰이 직접 권한 위임을 승인받아야 하는 점도 직접 고용의 증거로 봤습니다. 방위산 업체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을 의무화한 첫 판결입니다. 방산분자를 만드는 곳이라서 국가 중요시설인데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임용한 것이거든요. 임용을 했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우조선의 사용자가 맞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대우조선은 항소할지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31년 전 부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사자 2명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1990년 1월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부산 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며 위법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 위법 증거를 배제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당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제 누명을 벗었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일도 또 많이 있을 건데 그것도 일을 또 해가기 위해서 또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많은 증거가 수집됐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당시 가혹한 수사와 또 증거로 볼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사도 이제 인정한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끝내 가혹 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원이 그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31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국가와 당시 가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경남 서부권 소식 진주 스튜디오에서 안유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진주입니다. 경남 지역 산골과 어촌마을 2천여 곳의 마을 방송 시스템이 디지털 장비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대비해 재난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발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60여 가구의 주민 1000여 명이 사는 마을이장 김종택 씨가 전화를 걸자 마을에 알림음이 울려 퍼집니다. 남산마을에서 알려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을 알리는 방송입니다. 방송 장비에 정해진 번호로 전화만 걸면 언제 어디서든 마을 방송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장비. 지난해 집중호우 때도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전달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 산청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마을 주변 경호강이 범람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서 물이 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나. 투지 통신망 사용이 어려워진 것은 지난해 7월. LTE 통신망을 이용하는 디지털 방송 장비 교체가 시급해졌습니다.
산청군이 디지털 방송 장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한 마을은 모두 310여 곳.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마을 회관을 찾지 않아도 재난재해 소식을 전하고 읍면 사무소와 군청의 행정 소식도 알릴 수 있습니다. 여름 관광객들에게도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 우람 경보 시설도 지금 현재 2G로 되어 있는 것을 LTE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마다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근 디지털 방송 장비를 구축한 경남의 마을 방송 시스템은 4,090여 곳, 하동 330여 곳을 포함해 경남 10여 개 시군의 2,000여 개 마을.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오는 4월 7일 경남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5곳 가운데 4곳의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경선 대상 후보는 의령군수 재선거에 강임기 전 함양 부군수, 김정권 전 국회의원, 서진식 손호연 전 도의원, 오태환 전 경남도 정무특보 등 5명입니다. 고성군 도의원 후보는 백수명, 재정훈 등 2명, 함안군 의원 다선거구 후보는 김몽룡, 김정숙, 윤상철, 황철용 등 4명입니다. 국도 5호선 연장 사업 마산 구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유산 나들목과 현동까지의 2.1km 구간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해당 구간 개통으로 창원 현동에서 심리까지 통행 시간은 20분, 운행거리는 6.6km 정도 줄어 마산 로번랜드와 콰이강 다리 등 창원시 구산면으로 가는 길이 빠르고 편해졌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늘 경남도청을 찾아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위문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전달받은 위문금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10,000 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오늘 경상남도 교육청에 어린이용 재난안전모 4,000개를 기부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재난안전교육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기부받은 안전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지진과 태풍, 해일 등 각종 재난에 안전한 대피 방법을 주제로 전문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가 관광객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경남 안심나들이 열선을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진주성과 남해 독일마을, 창원 진해해양공원, 김해 가야 테마파크, 사천 케이블카 등 10곳입니다. 이들 관광지는 환기와 소독, 방역관리자 배치 등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지역 음악인들 고충 중에 하나가 대중에게 실력을 보여줄 공연 장소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라고 하는데요. 진주의 청년들이 지역 음악인들과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공연 장소를 연결해주는 공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경남 청년들의 도전기 리얼리즘 R에서 들어봤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랫폼인데요. 여기 좋은 공연과 관객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경남 청년들이 만들었는데요. 그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재밌습니다. 올해 2년차 창업기업인 소켓. 대표부터 직원까지 모든 구성원이 경남의 청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켓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유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켓의 브랜드 마케터 서한나입니다. 실력을 갖춘 지역의 뮤지션들과 공연팀은 많은데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는 너무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플랫폼 기업이 소켓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지역문화예술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고 또 단절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예술과 사람을 연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이시스트 출신으로 공연 기획 일을 해오던 유대현 대표는 평소 지역 뮤지션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소켓의 첫 번째 서비스 플랫폼 뮤지션과 공간을 이어주는 모음이가 탄생했습니다. 뮤지션과 공간을 선택하고 그 뮤지션과 공간을 잇기 위해서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소켓은 30여 팀의 지역 뮤지션들과 공간을 이어줬는데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공연할 장소, 공연할 기회가 없었던 뮤지션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부산에서 활동을 하지만 공연장이 사실 한정돼 있어요. 인디밴드 입장에서 컨택하기 쉬운 혹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들의 활동으로 평범한 식당, 카페들은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게 됐습니다. 외식을 하는 업종이긴 한데 저는 단지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도 같이 함께 보여주고 싶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플랫폼 자체를 몰랐을 때는 여러 곳에서 묻고 직접 찾고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모음이 측을 알게 됐고 그리고 허브하에 공연을 시작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었고 그날도 오신 분들도 다음에 공연은 언제 하냐 빨리 다시 공연을 보고 싶다는 얘기가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적인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돈을 버는 그 과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현재 같이 일을 했었던 공간들은 저희에게 일정의 구독료를 지급하죠. 예를 들면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해가지고 300만 원, 세 달에 공연을 구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서비스 드리는 저희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섭외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티켓이 판매되는 수익에 대해서 러닝 개런티 형태로 뮤지션들에게 티켓 페이를 드리는 거죠. 소켓은 공간주들에게 받은 구독료, 뮤지션은 티켓 판매료, 공간주는 메뉴 판매 수익과 홍보 효과로 수익을 얻었는데요. 한마디로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익 얼마 정도 되시나요? 저희는 부페 한번 살 수 있겠네요. 뮤지션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외에도 소켓은 뮤지션과 관객을 더 가까이 이어주는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뮤지션과 관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인데요. 이 공연은 경남 청년들과 협력하는 작업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공연하는 팀들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H팩토리랑 음향을 책임져주는 나린미디어라는 팀과 함께 공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 청년 넘어서서 또 진주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서로서로 샤샤하면서 혼자서는 못할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죠. 이런 플랫폼 아이디어들을 모두 담아 만든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음악 데이터를 기반으로 뮤지션과 공간주 그리고 관객들을 맞춤형 매칭시켜주는 이 앱은 특허도 냈습니다. 라이더들을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생기면서 이 라이더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당연히 배달비는 있는 거야. 저희가 이 뮤지션들에게 내가 원할 때 내 공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어 라는 지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모델을 기획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소켓의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소켓이 하는 그 일 중에 공간과의 매칭은 어떻게 보면 뮤지션들에게 활동의 기회와 그 무대를 확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지역적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희가 설정했던 매칭 안에서 충분히 많은 기회들이 얻게 되시면서 그건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소켓이라는 회사가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지역 뮤지션들이 경남이라는 무대를 떠나지 않고도 전 지역,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것. 그것이 경남 청년 창업 기업 소켓의 생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경상남도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된 것은 차별 행위라면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이를 따르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이철승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한 외국인이 지난해 10월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앞서 제가 좀 잠깐 설명해드린 대로 평등권 침해다. 네. 개선을 권고한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재난은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당했는데 재난 지원에 관련된 정책은 국적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차별적인 문제는 한국의 헌법 정신에 기초했을 때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차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정 권고를 내린 의미 있는 그런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가 이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유로는 절차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예. 50% 이하의 소득과 또 종합적인 그 뭐 소득이라든가 혹은 금융 재산 2천만 원 이하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데 외국인 주민들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주민은 경상남도에 13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은 행정기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인데 이 적은 숫자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보류했다는 것은 좀 궁색한 그런 변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상남도가 덧붙인 대답이 뭐였냐면요.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어떤 검토들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등록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따라서 외국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오거나 단기 체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외국인 등록이 거부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외국인 등록이 허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장기 체류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이 허락된 분들, 허가된 분들, 이분들이 소위 행정법상 외국인 주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신가 보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을 얘기하는 그냥 거죠. 단기 체류나 여행으로 오신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예. 이분들은 소득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비자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 활동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납세 의무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해외 사례를 보게 돼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이 선진국 일반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대부분 다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살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차지에 이 문제가 나온 이상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작년에 이제 정부가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있었잖아요. 일괄 맞습니다. 지급했던. 네. 여기서도 외국인 주민들은 배제가 됐습니까? 네, 지금 말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네. 배제됐고요. 예. 결혼 이민자라든가 일부 이건 국민에 편입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만 해당이 됐고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배제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인권위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면 지금 경상남도 한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낸 수준이지만 혹시
다음에 정부가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외국인 주민들 포함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될 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예.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지시를 내렸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네.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는 이번이 2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차 때는 포함이 그럼 안 됐다가 안 됐습니다. 네. 이번에 권고안을 보고 네네. 2차 때는 포함을 시켰다. 네네. 좀 다른 변화가 생긴 거네요. 네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좀 정서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내신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보통 이거 반대하시는 국민들께서 내세운 논리가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네. 왜 혜택을 외국인까지 주느냐 네. 이런 네. 논리를 보통 펴시거든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그 정보는 이제 잘못된 정보에서 예, 말씀하시는 것들이고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 일반 선진국에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이제는 저희 대한민국도 그것에 따라야만 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국익 활동을 하는 것도 이에 준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아마 EU, 그러니까 유럽연합과의 네. FTA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그 FTA 성사 여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선결 조건으로 비준해야만 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협약과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예.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요. 이것을 선결 과제로 우리가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과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FTA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환경이 이렇게 변한 거에 걸맞게 저희 나라도 그 일반적인 위상에 맞는 그런 이익들을 도모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인식도 좀 바꾸는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죠.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날이 춥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후로 주말에는 창원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는 등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하늘빛은 다시 흐려집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요. 남해안으로는 비구름까지 다가서면서 밤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일평균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은 종일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아 다시 좀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 창녕과 의령, 함안이 영하 7도로 출발하는데요. 반대로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올라가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남해도 영하 2도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요. 낮 기온은 함양이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 기온이 크게 올랐다가 다음 주엔 좀 내려가지만 이맘때 수준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구름 낀 날들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내수경제 활성화였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만 명 이상, 인권, 평등권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재난은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오는데 재난지원금은 가리고 차별하는 현실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